자, 독서 지문으로 잠깐 넘어가서 이 녀석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지금 우리가 한동안 문학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독서 지문을 선생님이랑 정리했던 기간들이 좀 짧아져 버렸죠. 오랜만이니까 한번 기본적인 거 점검을 해보자. 우리 지난번까지 인문 지문을 2개 정도 봤죠. 그래서 인문 지문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는 정확하게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상가나 철학가의 주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내용의 근거들을 정확하게 정리해가면서 상호간에 비교하는 게 핵심이었잖아. 자, 사회문화는 기본적인 지문의 흐름 패턴이 뭐냐면 다들 잘 알고 있겠지? 문제 해결 구조야. 항상 대부분은 이런 식의 흐름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나온 다음에 또 그 다음 패턴은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들을 세팅해줘. 한 3, 4문단쯤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5, 6문단에서 그래서 최종적인 해결 방법은 이런 거야 라고 말을 해주는데 이때 문제라고 하는 게 무조건 트러블을 말하는 건 아닌 건 알고 있지? 어떤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 안에 들어가는 영역들의 내용이 특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 기준으로는 법지문이라든가 경제지문이 가장 대표적이죠. 특히 이 법과 경제는 수능 때 매번 돌아가면서 나왔었잖아. 그래서 올해가 법이면 다음에는 경제고 경제는 다음에는 또 법이고 이런 패턴이었는데 작년에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패턴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도 얘기했었어. 선생님이 그때 여러분들 2학년 때부터 공부했던 친구들은 선생님이 그때 정시반 할 때, 그지? 야, 이번에 꼭 그렇다는 법 없다? 라고 했었잖아. 그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는 경제가 나올 턴이니까 경제만 열심히 봐야지. 그러면 바보짓이에요. 절대 바보짓 하면 안 됩니다. 뭐 아무튼 우리가 볼 지문은 어쨌든 법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제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요. 항상 조건이나 사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왜인지를요. 이게 이해되면 대부분 보통 추론 문제나 보기 적용 문제가 풀리는 영역이야. 이거 이해돼?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A라는 조건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고 B라는 조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B에 집중하도록 할게 막 하면서 지문이 이어지거든.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밖에 나머지 일들이 달라지는 건 없어. 선생님은 항상 문제를 먼저 보죠. 문제를 보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하고 그 예측이 맞아떨어지는 즐거움과 함께 지문을 읽어간다 라고 했었습니다. 볼게요. 첫 번째 문제를 봤더니요. 일단 물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네요. 그리고 권리의 발생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네. 자, 이런 영역은 우리 브레인스토밍 해야죠. 경제 지문에서 채권과 물권은 기본적인 개념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채권, 물권, 어떤 물건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의무에 대한 권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경매 절차, 그 다음에 상속인 등의 어떤 구체적인 단어들도 나오고 있는 거 확인. 오케이, 이거 사회지문이야. 두 번째, 기억의 이유를 찾아보래요. 자, 기억이 뭔지 빨리 보러 가볼까요? 두 번째 문단은 첫 번째 문장이 있네요.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얘기가 나와 있는데 2번 문단을 풀 때 이 문제의 핵심 근거들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오케이, 그럼 나는 이번 문제는 단락별로 풀어가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 번 말했죠. 문제를 풀 때 일정한 고정된 전략을 취하지 마라. 지문별로 그리고 내가 자신 있는 느낌별로 전략을 선정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번에는 잘라가는 느낌으로 갈게요. 세 번째, 담보 물권을 설명해보래. 담보 물권이라는 단어는 또 어디 있니? 네 번째 문단에 있네. 그죠? 자, 그러면 어떤 패턴일지 대충 느낌도 벌써 오지 않아? 첫 번째 단락에선 배경 지식 알려줬을 거고, 첫 번째 단락에선 문제 상황 얘기해줬을 거고, 두 번째 단락이나 세 번째 단락에서 그런 배경 지식 정리해 줄 거고, 네 번째 단락, 다섯 번째 단락에선 담보 물권이라고 하는 구체적 사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구나. 그러니까 내용이 분절되니까 끊어가면 좋겠구나라고 선생님은 판단한 거야. 그래서 자, 네 번째 문단에서 담보 물권의 특징을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 챙길 것. 마지막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보시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보래. 자, 유치권은 법률을 근거로 발생하는 담보 물권이다. 첫 번째 문장 정도만 읽었어?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다 노출됐네요. 담보 물권 중에 하나로 유치권이라는 게 있나 봐. 그리고 혹시 여기서도 브레인스토밍이 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길거리 걷다 보면요. 건물 새 건데 분명히 유치권 행사 중이란 플래카가 다 붙어 있어서 사람들 안 들어와 있는 그런 건물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 선생님은 많이 봤어. 그 대치동 수업할 때는 그런 건물이 꽤나 있었단다.
그 나중에 얘기할게, 자세한 건. 아무튼 오케이. 그러면 담보 물권이라고 하는 영역을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비교해보는 문제겠구만. 이라는 거 판단되시죠? 담보 물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걸 거야. 그래서 건물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아마 공통점과 차이점 중심 같은 내용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실 것. 그리고 마지막 5번 문제는 어휘 문제네요. 어휘 문제인데 참고로 이 녀석은 한자 어휘 문제니까 알면 개꿀, 모르면 곤란 하는 영역에 해당한다. 이거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문인지 알았으니까 첫 번째 문단부터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갑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은요, 물건과 타인의 행위로 나올 수 있어. 자, 사람이 살아갈 땐 자원이 필요한데 그 자원에는 물건과 사람의 행위라는 것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대. 그렇구만. 얘는 그렇게 말한다고 하니까 아닌데요. 사람이 살아갈 때는 다른 것도 중요한데요.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는 걸로 하고. 자, 이러한 자원은 민법상 권리의 대상이 되는데 중요한 말 나왔어. 자, 이걸 뭐라고 불러? 자원. 자원은 민법상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 권리의 대상이라는 표현을 썼어. 그 물건을 가질 수 있는 권리의 대상, 그럼 물건이지, 그치? 그리고 당연히 사람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대상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그 권리를 뭐라고 부르고요? 물권이라고 부르고요. 또 사람의 행위를, 타인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 잠깐만, 선생님이 사람이라고 나왔네?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타인이라고 합시다. 똑같이 가야지. 타인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용어 정의도 다시 해줬어. 그리고 얘들아, 만약에 이 지문이 수능이나 모평에 등장한다면 이제 물권, 채권 정도의 레벨은 설명해주지 않을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좀 배경지식 잘 쌓아나가야 돼. 좋구만. 여기까지 확인했습니다. 이때 민법에서 권리의 발생, 소멸, 이전 등과 같은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자, 근데 우리가 찾을 건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선생님은 이 말에 주의해야 된다고 봐. 왜? 지금 뭘 설명하는 거니까? 조건이니까요. 아까 말했지? 조건이 나오면 집중해야 되거든? 근데 참고로 이 권리의 변동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 발생, 소멸, 이전 같은 것들을 변동이라고 부른대요. 요거까지도 디테일하게 다 짚어주고 있지? 자, 그러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대? 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합의의 계약이 필요한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계약이 필요하대. 계약의 정의는 굳이 안 쓸게요. 됐죠? 권리가 변동되려면 계약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때 권리의 변동이라는 것은 발생, 소멸, 이전 같은 것들을 말한다. 그러면서 뭐까지 했어? 예컨대까지 나왔잖아. 그럼 뭐예요? 사례. 그럼 여기서 내겠다는 얘기 아니야? 눈치를 채야지. 이 문장에서 뭔가 걸리적거리고 있겠구만. 생각하자. 예컨대 채권이 발생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약이 필요하고, 오케이. 여기서는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약이 필요하고요. 채권자는 뭐? 권리를 요구하는, 권리가 있는 사람, 채무자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 얘들아, 기본적으로 법률 지문에서는 어떤 대상이 주고받아질 때라든가 거래나 계약 같은 상황에서 일방성만 얘기하진 않지. 물론 보통 우리가 선생님 이런 비유를 많이 쓰거든. 편의점에 가서 이 조그만 필통을 사기로 했어.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필통 사는 걸 어떻게 생각해? 내가 돈을 주면 필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잖아. 주고받는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잖아. 근데 법률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둘 다 모두에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거야. 선생님의 권리는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야. 그러면 그 권리에 따라오는 의무는 돈을 주어야만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반대로 편의점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그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활동되기 위해서는 물건을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항상 쌍방 연결이야. 알겠지? 자, 아무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물권인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물권은
뭐라고도 해? 소유권이라고도 해. 그치? 소유권이 인정되려면 양도인과 소유권자인 양도인과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양수인 사이에 계약이 필요하다. 오케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이 필요하다. 그럼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계약이란 단어는 뭐에 해당하는 거야? 공통점에 해당하는 거네. 그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발생 소멸 이전에는 계약이 필요하고 채권의 발생 소멸 이전에는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계약이 필요한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어. 됐지? 한 문단 다 읽었어? 선생님이라면 1번의 일치불일치를 지우러 가볼 거야. 가볼까요? 바로 갈게요. 4번으로 점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이거 빨리 찾아야 돼. 공시, 예를 들어 1번에 공시라는 말 본 적도 없잖아. 넘어가 보면 빨리. 2번에 대체하는 이런 말도 본 적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4번으로 점프하면 돼요. 4번. 권리의 발생이 계약을 근거로 일어나는 것과 달리 권리의 소멸이 자, 스톱! 뒤를 읽기 전에 뭐가 미묘하게 잘못됐다는 걸 느끼어? 지금 발생과 달리 소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이 두 개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밝은 읽은 지문에서는 발생이나 소멸은 전부 다 변동이야. 그럼 변동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었지? 계약이 필요하다며. A라는 조건이 달성되기 위해선 B가 필요해라고 말했어. 근데 그 A에는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거야. 다시 그리고 문제 읽어봐. 발생은 계약을 근거로 일어나고 소멸은 법률로 근거로 일어난다.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뭔 뻘소리야? 아니지, 그치? 이것도 똑같이 뭐를 필요로 할 거야? 계약을 필요로 할 거야. 되셨어? 선지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발생되는지를 봐달라는 겁니다. 굿? 오케이. 자, 이런 것도 잘 채시고요. 아, 요즘 수특 지문이 정말 좋아졌다니까.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 선생님 수특 문제 그냥 풀지도 말자고 했었어. 지문만 잘 챙겨라고 했었거든. 근데 요즘 수준이 장난 아니야. 자, 계속 그러면 이 문단 넘어가 볼게요. 이 문단 이어갑니다. 그런데 채권의 변동이 계약만 있으면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자, 오케이 차이점. 그지? 차이점이니까 출제 요소 아니겠는가? 얘는 계약만 있으면 오케이. 계약만 있으면 돼. 계약만 있으면 오케이인데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계약뿐만 아니라 공시 방법도 갖춰줘야 된대요. 오, 여기서는 계약뿐만 아니라 플러스 공시 방법이라는 것도 갖춰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시 방법이 참고로 문제 기억이었죠. 이해하시죠? 그럼 이게 왜 필요한가를 탐구해내야 돼? 그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생각이 들어야지. 공시 방법은 또 뭔 소리야? 라고 의문이 들어야 지금 지문에 몰입해서 읽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장의 다음이 뭐가 이어지는 거야? 공시 방법을 정해주잖아. 그럼 도대체 공시 방법이라는 건 뭔데? 이거는 어떤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뜻한대요. 오케이, 일단 정의는 해놨어. 공시는 뭐라고요? 이 물건은 형준이 거예요 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학교에서 하는 공시는 뭐냐면 책에 자기 이름 쓰는 거야. 이 책은 이현준 거임. 됐어? 그럼 우리는 저거 책 현준이 다 이해하잖아. 됐습니까? 자, 그리고 공시 방법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다. 오케이. 이 녀석의 뭐예요? 특징이죠. 오케이. 방법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다는 말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상이하다는 얘기지. 오케이? 어떤 물건인지에 따라서 공시 방법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뭐도 드러났어? 예시도 드러났네. 예시 들었으니까 집중해야겠죠? 자, 가볼게요. 예컨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물건인 부동산. 부동산 무슨 뜻이야? 동, 움직이는 산, 재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 그래서 막 깨달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보이네요. 자, 참고로 부동산의 반대 개념은 뭐죠? 동산. 그럼 부동산은 토지나 건물일 거고 동산은 뭐겠니? 내 아이패드, 내 핸드폰, 내 안경. 오케이? 근데 참고로 동산도 조금 국가적으로 좀 다르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얘기하자. 일단은 자, 부동산은 어떻게 하냐면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로 공시가 됩니다. 그렇지. 부동산은 그래서 예를 들기를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라는 거래. 등기 들어본 적 있지? 등기부 등본이란 말 들어본 적 있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집 사고 나면은 확정
일자 받아야 되고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 집을 구입하게 되면 이런 등본에 자기 이름을 등록합니다. 여기 저소에 있는 이 건물은 제 거임이에요 라고 국가에 알리는 거야. 근데 이거 왜 하는지는 알아? 아주 인간의 생활에 지대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비싼 물건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는 거야. 그렇잖아? 오케이? 참고로 그래서 비싼 물건이라고 방금 표현했지? 그러면 동산 중에서도 인간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싼 물건은 관리를 하죠. 대표적인 게 자동차야. 자동차는 동산이지, 맞지? 근데 자동차는 뭐가 붙어 있죠? 자동차를 우리가 구매하면 뭘 붙여? 안 붙이면 안 되는 거. 번호판이잖아. 그 번호판 어떻게 하는 거야? 자동차 등록증이죠. 그래서 참고로 부동산은 등기를 하고 동산은 등록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국가가 이것만은 보장해. 야, 국가가 핸드폰 잃어버렸어요. 저의 삶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진 않거든. 사람들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물론 비싼 핸드폰도 있지. 뭐 600만 원짜리 에르메스 핸드폰도 있겠지.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들은 사치품이잖아. 거의. 그렇죠? 하지만 자동차, 운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돈벌이 수단이잖아. 집, 주거 중요한 거잖아, 인간 생활에서.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지키자 이거야. 그래서 국가가 관리해주는 거야. 상식으로 알아두자. 이것도 우리 배경 지식이야. 아무튼 자, 다시 이제 얘기로 돌아갈게. 물건의 종류에 따라 공시 방법이 상이하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은 등기라는 방식을 취한다까지 됐어. 근데 이 예가 그냥 그렇거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걸 거야. 분명히 어딘가에 활용이 되겠죠.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4번 문제에서 활용될 겁니다. 됐지? 부동산 등기라는 거래. 공시 방법의 역할은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공시 방법의 역할. 이건 또 뭐냐면 물권 변동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어떤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내용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오케이? 알려줌이래. 그래서 그 알려줌을 통해서 알림이야. 뭘 할 수 있다고 최종 정리?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과 관련 알림. 그래서 요거 연결해보자. 이쪽은 계약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채권자 이 둘 사이에서 결정되는 일이야. 계약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고요?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 잠깐만, 에게라는 말도 쓰자.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 이거지. 내가 이 친구한테 돈 100만 원을 빌려보았어. 근데 100만 원을 빌려봤는데 저 친구가 빌려줬어. 근데 안 갚네. 야, 100만 원 내놔를 내가 이쪽에 말할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우리 이쪽에서만 벌어진 일이니까. 됐지? 그런데 물건은 어때? 자, 내가 저 친구한테 물건을 이걸 샀어. 30만 원짜리 되게 좋은 텀블러래. 30만 원짜리 텀블러가 있나? 아무튼 간에 샀어. 근데 이거를 딴 사람이 야, 그거 나도 관심 있는데 그건 놔줘.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거 우리 둘 사이의 물건 거래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등기되어 있는 집 같은 거라서 함부로 남이 건드리면 안 되는 거겠지? 그래서 계약만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물건은 뭐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이것도 뭐예요? 당연히 차이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따라왔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정보가 남아야 되는 거냐면 물건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게 뭐다? 공시라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된다. 이 공시라고 하는 건 소유권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니까요. 되셨죠? 오케이? 자, 두 번째 문단까지 읽어봤습니다. 문제 잠깐 풀러 가볼까요? 자, 1번 문제, 1번 선지 볼게요. 물건은 공시되어야 하고요. 네, 물건은 공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건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시 방법이 동일하다? 아닌데 물건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고 예까지 들어줬지. 맞지? 예시가 있는 지역에서 특징은 출제 요소. 그렇게 된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1번 선지 지웠습니다. 세 번째 문단 가봅시다. 자, 세 번째 문단은 오른쪽으로 여기로 좀 넘겨서 써볼게요. 세 번째 문단 여기서 쓸게요. 자, 가봅시다. 민법상의 권리 변동은 계약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자. 민법상의 권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건 써볼게 다시. 민법상의 권리의 변동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계약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계약 없이
여기서 여러분들은 느낌표가 딱 지켜야죠. 어? 여태까지는 민법상의 어떤 권리의 변동은 계약이 필요하다며. 근데 갑자기 계약이 없이도 된다고? 그럼 뭐예요? 대응사항이잖아. 여태까지 이걸 설명해 놓고 근데 계약이 없어도 되는 때가 있단다?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되는 건 뭐예요? 언제 그럴까? 왜 그럴까를 생각해야지. 그게 조건이잖아. 그걸 이해하면 이 문제의 핵심이 뚫리는 거야. 됐어? 자, 따라가 보자. 언제 그러는 거냐면 이때는 자 그럼 눈을 반짝여야죠? 조건이 나오고 있는 거야. 언제 계약 없이 될 수 있냐면 법률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면 오케이. 법률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때는 어디 갔어? 문장을 못 찾았어. 오케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심지어 당사자의 의견과 무관해. 그냥 무조건 그렇게 된대요. 오케이? 난 쟤 주는 거 싫은데 안 돼. 그냥 되는 거래요. 어떤 법률적 조건이 있나 봐요. 또 하나 더, 또한 플러스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 오케이? 그러면 민법상의 권리 변동 말고 법률이라는 건 이거랑 다른 거겠지, 그치? 법률상에 의한 물권 변동은 계약에 의한 물권 변동과는 달리. 자, 심지어 였다가 그냥 이거만 쓸게요. not A까지 때려놓고 있어, 그쵸? 오케이? 여기서 출제됐어, 지금 분명해 이건. 뭐냐면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일어난다. 오케이. 심지어 공시 방법 없이도 가능하다. 오케이? 일반적으로 권리의 변동은 계약이라는 조건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경우들이 있단다. 왜일까? 지금부터 설명하지 그러면. 진짜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겠지. 됐어요? 자, 가보자. 예컨대. 오케이. 예시 들었어. 예시 따라가자. 예시가 곧 문제일 거야.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서 경매하는 경우야. 자, 법원에서의 재산 경매야. 경매가 뭔지 알고 있지? 오케이?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은행에다가 10억의 빚을 지고 빌딩을 하나 세웠어. 근데 그 10억을 갚지 못하고 있어. 내놔. 못 주겠어요. 내놔. 못 주겠어요. 내놓으라고. 못 주겠는데요. 자, 안 되겠어. 뺏어. 그래가지고 뺏었어. 법원에서 이제 경매를 해가지고 이 물건을 팔아서 첫 번째 순서부터 이제 돈을 같이 갚아줘야겠지. 돈을 빌린 사람에게. 그죠? 그게 법률로 어떤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자, 잘 봐. 그런 경우 법원에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오케이? 매수인이 즉 뭐예요? 그 경매 물건을 산 사람이지요. 산 사람이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오케이. 재산이 경매됐을 때는 등기를 없이 등기가 뭐였어 아까? 공시잖아. 공시 없이도 할 수 있는 거네 그럼 결론적으로는. 무조건 넘어가는 거니까. 됐어? 법원이 이거 얘 거 임하고 땅땅땅 때리면 그건 공시를 안 해도 당연히 법에서 결정돼 버린 거니까 무조건 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나? 좀만 더. 또한 하나 더.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나 자녀 등의 상속인은 등기 없이 부동산을 상속하죠. 두 번째, 재산의 좀 높이 쓸걸. 상속에도 역시 등기는 없어도 돼. 됐어? 이런 경우구나. 법률로 선언되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물권이 이전될 수 있구나. 꼭 계약에 필요한 건 아니구나. 공시가 필요한 것도 아니구나. 됐나? 그렇게 해서 이처럼 정리야.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공시 방법 없이 발생하지만 나중에 공시 방법을 갖출 수 있다. 자, 이건 또 특징이네요. 그런데 공시 방법 없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나중에 하는 것도 가능이야. 그럼 공시를 하면 안 된다가 아니지. 나중에 해도 되는 거야. 됐어? 예컨대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자신이 받은 몫인 상속분을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세 번째 문단까지 따라왔나요? 문제 좀 풀러 가봅시다. 또 1번에 3번 선지 가보자. 3번 선지 체크. 법원 경매 절차에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경매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 봐봐. 지금 우리가 봤던 그냥 사례를 그대로 풀고 있잖아. 그지? 풀어서 그냥 설명하고 있어. 그때는
공시 방법을 갖추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맞냐? 공시 없이 가능하다고 했었던 그 얘기가 그냥 선지에 그대로 나왔죠? 정답이 3번이네 그러면. 근데 5번 선지도 같이 보자. 5번 선지를 보면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과 동시에 그 부동산에 대해 자신이 상속받은 몫을 등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시를 못하니? 아닌데 나중에 할 수 있다며요.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이게 3번 선지 아닌가? 이게 5번 선지 아닌가? 아까 말했지? 사례는 선지에 등장하는 요소다 가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사례를 정확하게 매치해서 설계하실 것. 사회지문은 특히 사례가 중요해. 오케이? 그런 것 같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잉.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단까지 보았고요. 이제 네 번째 두 문단밖에 안 남았어. 좀만 힘내. 4문단, 5문단으로 마무리합시다. 자, 물권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물권 중에서는 담보물권이라는 게 있어요. 오케이. 자, 이제 네모가 나왔어요. 아, 잠깐만. 쌤이 지금 뭔가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내가 뭘 빼먹었지? 아, 일단 가자. 물권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담보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중심 단어가 등장했어요. 담보물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녀석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은 여기를 달려오기 위함이었어. 자, 담보물권에 대해 한번 이해해봅시다. 이 녀석은요, 물건의 사용이 아니라, 오케이, 나데이. 뭐요? 물건의 사용이 아니라.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건, 물건이 아까 뭐였죠? 소유권이었죠?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 아니야? 근데 담보물권 종류가 다른 거야.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뭐 때문에? 금전 채권자의 채권액 회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오케이. 대신 이 녀석은 뭐예요? 채권자의 채무 회수가 목적이야. 근본적으로 다른 거래. 그래서 물건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등의 물권과는 다르다. 자, 다시. 물권 중에는 소유권도 있고 담보물권도 있고 그렇다는 거잖아. 그런데 이때 이 두 개는 엄연히 다름이야. 그러면 이 얘기는 얘들아 눈치채. 같은 말이지?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되게 여러 번 강조한 거야. 물건을 사용하려는 게 아니야. 사용하려는 건 목표가 아니래. 가보자. 담보물권은 금전 지급이라고 하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전 채권의 실현을 위해서 뭐야? 자, 이거 뭐예요? 이쪽은 금전 채권. 쉽게 말해서 뭐예요? 내 돈 내놔. 그잖아. 그잖아. 그 얘기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케이, 드디어 문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이해하면 뒤에 있는 보기 적용 문제가 풀릴 거야. 왜 이게 달라야만 하는가? 다시 봅시다. 채무자가 금전을 지급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진 물건을 법원 경매로 팔고 매수인이 납부한 매각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지? 오케이? 자, 채무 발생자가 돈을 못 갚으면 그걸 법원에서 경매로 매각하게 되어 있어. 그리고 그 매각해서 남은 돈을 받아가야 되는 거지. 굿. 근데 참고로 이게 이제 깡통전세가 이게 문제인 거야. 깡통전세가 이게 문제야. 봐봐. 요즘 깡통전세가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선생님이 알고 있을 정도면 이미 끝난 거니까 너희들은 소용없어. 나도 소용없고. 예를 들어 그냥 대충 한 10억짜리 집이 있다고 치자. 10억 너무 비싸. 5억짜리 집이 있다고 치자. 그럼 5억이 있으면 4억 8천을 구한 다음에 4억 8천만 원의 전세를 내놔버려. 바로. 내가 지금 물건 사면. 그럼 실제로 그 집을 사는데 얼마가 필요해? 2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얘들아, 2천만 원으로 집 한 채 살 수 있어? 근데 지금 방금은 가능했지. 일단 4억 8천은 전세 입주자한테 주고 받아내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내가 내고. 그런 식으로 내가 자본금이 1억 원이 있어. 그러면 동시에 집 5채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어. 집을 살고 있고 난 지금 4억 8천을 받았지. 자, 또 자본금이 생겼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또 옆 동네 가서 빌라 한 10채 사가지고 또 같은 짓을 하면 돈을 계속 불러내겠지. 이거까지 이해되지?
참고로 이게 우리 최근에 나왔던 그 강서구 화곡동 선생님 사는 동 얘기. 그 부동산 그 사기 부동산 빌라왕 이 얘기잖아. 그래서 한 300채를 가지고 있었대나? 근데 문제는 그 만기가 도래하잖아 언젠가. 특히 2년 지나면 저 이제 이사 갈게요 하면 다시 뭐 해야 돼? 돈을 돌려줘야 되지. 한두 채까지는 버틸 거야. 근데 그게 계속 연달아 펑펑펑펑펑 터지겠지. 나는 그 돈을 딴 집에 넣어놔버릴 거잖아. 나 못 갚아주는데 나 돈 없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이제 좀 철컹철컹 새고랑을 쳤어. 나는 이 집에 이제 살아야 돼. 이 집을 떠날 수가 없게 돼버렸어. 이 집에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집을 보통 지을 때 자기 돈으로 짓는 사람들은 잘 별로 없잖아. 누구 돈으로 지어? 은행 돈으로 짓잖아. 그럼 은행은 여기서 돈을 빌려줬을 거 아니야. 은행도 돈 뺏어가려고 하겠지? 그럼 나도 내 돈을 챙겨야겠지? 근데 보통은 은행이 1순위야. 은행이 우선순위가 너무 높아서 그럼 대충 집이 5억짜리 집이었으면 그 집을 짓는데 그냥 뭐 대충 계산할게. 한 3억이 들었다 치자. 그럼 3억을 뜯겨. 이제 2억밖에 안 남았지. 근데 5억짜리 집이 경매로 나갔을 때 5억에 팔릴까요? 절대 안 그래. 한 3억 정도에 팔립니다. 대충. 나 몰라 선생님 자세한 스토리는. 그럼 3억 중에 한 2억 5천이 나면 이제 나한테 무슨 뭐만 남는 거야? 5천만 원만 남는 거야. 그게 깡통 전세야. 이해됐지? 그 5천만 원 받는 것도 다행이죠. 대부분은 거의 한 푼도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거 전세 같은 거 살게 될 거잖아. 언젠가는. 조심해야 돼. 오케이? 선생님 부동산에서 챙겨주지 안 챙겨줘요. 니들 그거 알고 있어? 부동산에서 1억 원짜리 뭐 책임보험 들어있는 거 알고 있지? 그거 총액이 1억이야? 그 부동산이 책임질 수 있는 총액. 대단하지 않냐? 아무튼 자, 그 상황 얘기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 진짜 조심해야 돼. 선생님이 살고 있는 집 역시 그 집에 여러 다세대 주택이거든. 선생님 아파트는 못 들어가서. 근데 선생님이 살고 있는 건물의 4채가 그 대상이었어. 빌라왕 거였어. 그래서 한동안 비어있어서 집이 막 경매 붙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막 빨간 딱지 붙어있고 막 장난 아니었어. 아 복잡해. 빨간 딱지는 안 붙었었는데 아무튼. 자, 에이씨 진짜 그런 나쁜 놈들이 있단 말이야. 자, 아무튼 채권자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자, 이때 문제가 있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금전 채권자가 여럿이면, 오 그렇구만. 이때 조건 붙었어요. 조건 집중해. 동일한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여럿일 수도 있지. 그쵸? 건물 하나 지는데 이 사람이 A은행에서 1,000만 원 빌리고 B은행에서 1억 빌리고 C은행에서 1억 5천을 빌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여러 군데서 빌리게 되면 경매대금을 각자의 채권에게 비례하여 나눠 가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 원칙은 뭐예요? 자, 굳이 원칙이라는 말을 썼어. 그럼 원칙이 아닌 경우를 말하고 싶은 거 아닐까? 자, 원래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비례해서 나눠 가지는 거야. 이렇게 따라왔니? 상식적이지? 근데 비례해서 나눈다는 얘기는 돈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 왜? 내가 1억을 빌려줬는데 비례해서 너는 50%만 가져가는데 50%가 5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럼 5천만 원 사라진 거잖아. 자,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특정한 채권자가 이때 자신의 채권액 전액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아, 그래서 이때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게 있어. 이름이 뭐라고요? 우선 변제권. 우선. 참고로 방금 말씀드렸던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사례에서 우선 변제권은 그래서 보통 은행에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은행이 1등 1순위라는 얘기가 바로 이거야. 자, 담보 물권은 이러한 우선 변제권을 내용으로 하는 거지. 아하, 그렇구만. 자. 담보 물권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러한 뭐예요? 우선 변제권을 중심으로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거네. 그러니까 남들보다 먼저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내가 1등으로 먹겠다는 거야. 그때 필요한 건데, 우선 변제권은 채무자뿐만이 아니라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중요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 자, 드디어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채무자에다가 다른 채권자에게 모두 주장해야 되기 때문이구나. 이거 지금 결정타가 나왔는데 다 이해된 거 맞아? 다시. 채권이라고 하는 건 원래 계약으로만 성립할 수 있고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서만 이해되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채권자가 여럿인 물건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사람의 이 물건에 대한 이 돈을 내가 무조건 1등으로 받아가야만 해라고 하는 걸 법률상에서는 원래 나눠 가지는 게 원칙이라며. 근데 나눠 가지는 사람한테도 그거 내 거야. 내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자면 이건 동시에 뭐가 되는 거야? 물권이기도 한 거네. 그럼 이게 되게 복잡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거네. 담보물권은 물권인데 채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거네. 또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었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오케이. 자, 정리. 이를 위해서 물권의 성질을 갖추어야 되는 거야. 그래. 그래서 그래서 물권의 성격이 요구되는 거야. 왜? 물권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백연지식 맞네, 그러면. 자, 5문단까지 한꺼번에 마무리하자. 이 담보물권은 소유권 등의 다른 물건이 가지는 일반적인 성질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지닌다. 5문단 여기다 쓸게요. 자, 그럼 이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녀석의 특징이니까 무슨 요소? 출제 요소. 특징은 뭐냐면 좀만 힘내. 자, 이러한 특성은 담보물권의 목적은 물건의 사용이 아니라 잠깐만. 이 특징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한 번 더 얘기했어요. Not A. 나는 이게 뭐지? 물건의 사용이 아니다. 내가 지금 저 집을 살고 싶어서 지금 돈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야. 저 집을 통해서 내 돈을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그걸 잠깐만 얘들아. 몇 번 했어? 2번 말했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이상하다고. 뭔가 2번 말하고 있고요.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신호 준 거야. 이거 나올 거야. 말해서 선생님이 반복되는 말은 출제 요소다. 출제 요소에 민감해야 돼. 알겠지? 반복되는 말, 사례에 해당하는 것들,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 예시들, 그리고 특징들, 대응상,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이야. 왜? 그거는 틀릴 수가 없거든요. 됐냐? 이거 잘 챙기면 돼. 자, 그럼 거의 다 했어요. 자, 그게 아니라 채권자의 금전 채권 회수야. 능이 아니라 금전 채권을 회수하는 게 목적이다. 금전 채권이 아까 뭐라고요? 내 돈 내놔라는 뜻이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정리합니다. 첫째, 담보물권은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갚으면 자동으로 소멸하는데 이것은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에 해당해. 자, 첫 번째 1번 전액 변제를 하면 변제는 다 갚는다는 얘기야? 소멸한다. 됐죠? 전액을 갚으면 자동 소멸이야. 두 번째, 채무자가 전액을 갚기 전까지는 담보물 전부에 대해 물권이 유지돼. 두 번째, 그러니까 1번, 2번 세트네. 전액 변제 전까지는 모두 존재야. 갚아주기 전에까지는 제가 50%만 어떻게 챙겨드릴게요 해도 그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 대신 모두 갚는 순간 자동적으로 무조건 소멸한다. 이거네. 됐어? 자, 셋째 하나 더 있어. 담보 물권의 대상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의 가치야. 이건 뭐예요? 이유지? 이유. 가치라는 말을 써서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물건이 사라져도 그 물건을 대체하는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이 담보 물건의 대상이 된다. 오케이. 세 번째는 좀 다른 녀석이야. 그죠? 물건이 사라져도 대체할 수 있는 이익이 존재하면 그 대체 이익으로 가름이 가능하다. 오케이? 내가 건물을 세웠는데 그 뒤에 얘만 바로 나오니까 쓰자. 예시. 예컨대 담보물이 주택이야. 내가 저 집을 이용해서 저 집에 살고 싶은 게 아니고 저 집에 들어간 돈을 받아내고 싶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됐어? 그 사람한테 자 돈을 갚아야 되는데 문제는 누가 그 집에다 불을 질러버렸네? 그 건물에다가? 그래서 화재가 나서 폴랑 다 타버렸어. 자, 건물이 없어졌습니다. 큰일 났을까요? 네, 큰일 난 건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주택의 소유자인 채무자가 화재보험 청구권을 취득하면, 즉 화재보험을 들어놨다면 그는 이제 화재보험사에다가 내 돈 내놔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오케이? 화재보험금을 원래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채무자한테 줘야 되는데 화재보험은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돈을 준다니까 계약이. 화재가 발생했네. 그러면 그 돈은 누구 거가 된다? 채무자 것이 된다. 되냐? 아니지? 미안해. 채무자 것으로 넘어갔다가 채권자 것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셈이네. 되니? 자, 여기까지가 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내용 다 봤으니까 이제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자고요. 자, 가자. 1번에 아까 우리 2번 선지를 아직 못 봤어요. 그죠? 2번 선지 좀 체크 좀 할게. 물건의 일반적인 성질상 물건의 대상인 물건이 사라져도 그 물건을 대체하는 이익이 물건의 대상이 된다. 이거 뭐가 잘못됐어? 물건이 사라져도 그 물건을 대체하는 이익이 물건의 대상이 된다? 이익이 물건의 대상이야? 아니죠. 소유권이랑 담보물권 서로 다른 거라고 했었지. 그죠? 오케이. 전혀 다른 얘기니까 뭐 고민 없이 지워버릴 수 있다. 오케이. 문제 없네요. 자, 1번까지는 요거였고요. 자, 그래서 2번 문제가 핵심 중에 하나였지. 아까 기억이 뭐였냐면 공시 방법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였잖아. 오케이. 물권에는 왜 공시라는 게 필요한가? 공시의 기본적인 모든 문제는 뭐였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야. 이게 핵심 결론이었지. 선생님이 아까 이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안 풀어서 그렇구나. 뭐야? 정답 보니까 몇 번이야? 뭐 고민할 게 뭐 있어? 2번으로 바로 가야지. 그치? 공시는 왜 하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야. 그게 공시의 역할이야. 됐나?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담보물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징 요소죠? 체크해보자. 1번. 담보물권의 목적은 소유권의 목적과 다릅니다. 맞습니까? 소유권의 목적은 뭐죠? 물건의 사용. 담보물권의 목적은 뭐죠? 물건을 이용한 가치 취득. 채권 취득. 2번. 담보물권자는 담보물권을 채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했었지? 그래서 그게 특징이라고 했었어. 3번. 담보물권은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갚으면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소멸합니다. 맞죠? 아까 다 갚으면 자연스럽게 변제된다고 했었어. 4번. 담보물권자는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선지 이렇게 냈구나. 얘들아, 배타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은 솔직히 말해서 약간 덮어쓰기 페이크야. 중요한 건 물건을 사용하면 변제권이 행사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아까 우리 봤지?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건 물건의 사용이 아니라고 몇 번 말했다고? 2번 말했잖아. 근데 여기서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라고 말했잖아. 틀렸지? 근데 중간에 그 말이 대놓고 나오면 너무 뻔하잖아. 그러니까 배타적으로라는 말을 우리를 현혹하는 거지. 많이 보던 패턴 아니야? 우리가 문제 풀 때 그죠? 한자 어휘 집어넣어가지고 흔들흔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해.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4번 선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야. 이거 잘 보시고. 5번. 채무자가 금전 채무의 일부를 갚더라도 담보물권은 담보물 전부에 대해 그대로 유지된다. 아까 말했지?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선지로 나왔죠. 되셨습니까? 자, 이제 4번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갈게요. 자, 이번엔 유치권이라는 개념이 나왔어. 일단 유치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도 뭐예요? 담보물권 중에 하나야.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건 물건 사용이 아니라 채무에서 목적이라고 했었지. 그 유치권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면 유치권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안이 뭐냐면 건물을 공사를 완성했는데도 건축주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축업자가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를 확보하는 경우. 선생님 그래서 아까 지나다니다가 이제 건물에 점유권 행사 중 잘못 말했어.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붙어있는 말을 본 적 있지 않느냐고 물어본 거야. 가끔 건물 가다 보면 큰 건물에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건물을 다 지었는데 공사대금을 안 줘, 이 새끼가. 그래서 건물주가 여기 입주하면 드릴게요. 입주하면 드릴게요. 근데 참고로 입주하고 드리면 안 돼. 왜냐면 입주하고 나서 배 째고 도망가 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치? 그래서 받아내는 거야. 그 상식이고요. 그렇게 계약을 했을 거 아니야. 됐지? 자, 일단은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건과 효과가 모두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입니다. 우선 유치권이라고 하는 건요. 유치권자가 점유를 시작하면 발생하고 점유를 성실하면 소멸한다는 점에서 계약을 근거로 성립하는 물권들과 구분된다. 자, 굳이 안 써도 되지. 이 정도 레벨은. 물권은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라고 하는 측면이 중요한 유치권이랑 좀 다른 거다. 다음, 그러나 유치권도 피담보 채권이 실현되면서 소멸하는 담보물권 특성을 가지고도 있죠. 다만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다른 담보물권과는 달리 담보물을 대체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유치권자는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오케이? 요거 핵심 차이점이네. 굳이 안 쓸게요. 오케이, 아까 여기 화재보험 얘기했었지? 건물이 쏠랑 타버렸어요 라고 하면 야, 보험사 그 돈 나한테 주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유치권자는 건물이 쏠랑 타버리면 내가 하는 게 없는 셈이 돼버리는 거야. 억울하지. 물론 됐다 억울하겠지. 근데 어쩔 수 없어. 요구권이 없어. 오케이? 이 건물 물건에 대한 거니까. 다음, 유치권도 물건이므로
일단 성립하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다. 계속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위에 의해서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이 계약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건축주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더라도 유치권자는 건물 소유권 양수인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 당연히요. 오케이? 그 건물주가 아씨 나 돈 없어. 딴 사람한테 이 건물 팔 테니까 그 사람한테 받아요 하면서 가버리면 당연히 나도 이 건물을 만든 나는 새로 이 건물의 주인이 됐다는 사람한테 건물 사용비 내놔 이렇게 하는 거겠지.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리고 참고로 그래서 물건 살 땐 조심해야 되는 거야.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으면 지금 완전 뒤통수 제대로 후려맞는 거지, 그지? 자, 답으로 바로 갈게. 2번. 건물 유치권자가 공사대금의 절반을 지급받으면 이에 상응하여 유치권이 소멸한다? 아까 말했지? 아, 이거 너무 쉽잖아, 그지? 뭐야? 점유를 시작하면 발생하는 거고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또 담보 물건이니까 전액을 갚기 전까지는 그 유치권은 뭐가 된다? 유지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답은 쉽게 2번 갈 수 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문제의 핵심은 3번 선지야, 실은. 3번 선지 보시면 건물 유치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이 화재로 소멸하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문에 나타난 이 사례와의 차이점을 가지고 선지가 만들어진 거. 오케이? 담보 물건의 특성을 올바로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됐냐? 자, 고생하셨어요. 힘들었지? 자, 사회문화 되게 오랜만에 풀어서 선생님이 이런 거 관련된 부분도 되게 강조를 많이 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머지 지문들도 나와 있는 경제 지문들 그리고 법률 지문들 하나하나 정리해가면서 용어 정리해가면서 상식 쌓아가시면서 배경 지식 쌓고 문제 패턴에 집중하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숨 좀 돌리고 다음 챕터 또 넘어가 보도록 하자고요.